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가족. 2. 역사상 가장 큰 협력. 3. 미국에 대한 집착. 한번 진실을 알아봅시다. 세계 최고의 가문으로 꼽히는 발렌베리. 발렌베리 가문이 놀랍게도 한국과 손을 잡고 미국을 한순간에 초토화시켜버린 놀라운 상황이 일어났습니다. 이에 주요 외신들은 세계 최고의 가문 발렌베리와 한국의 조합은 어벤져스급으로 너무나 강력하다며 미국이 도무지 당해낼 수가 없는 상황이라 대대적으로 보도하고 있는데요. 1856년에 해군 장교 출신이었던 앙드레 오스카 발렌베리, 안드레이 아스커 왈런버그, 1816년생가. 은행을 창립하면서 대재벌로서의 발렌베리 가문의 역사는 시작되었습니다. 무터교 목사의 아들로 태어났던 앙드레는 17세였던 1832년에 해군사관학교에 입학하여 해군 장교가 되었고 견습사관으로서 미국에 건너가 2년간 머물면서 은행 사업에 자극을 받았는데 미국 체류 기간 동안 정글 같은 미국 금융업계의 모습에 충격을 받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이후 은행업에 관심이 생긴 그는 독학으로 공부하면서 은행을 설립하기 위한 꿈을 키웠는데 스웨덴 최초의 중기선인 린셰핑 호위 선장을 역임했고 중부지역 해군 책임자를 거쳐 순드발 지역 의회 의원으로 선출되었으며 스웨덴 의회에서 주목받는 정치인이 된 그의 정치적 배경은 금융업에 진출할 수 있는 기반이 되었습니다. 당시 스웨덴은 유럽 전역으로 확산되던 산업혁명에 힘입어 공업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었는데 제대로 된 은행이 없어서 자금 조달이 원활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에 주목한 앙드레는 1856년에 은행을 세워서 국내 자산가와 외국에서 유치한 자금을 국내 산업에 공급하면서 막대한 부를 쌓았습니다. 이것이 발렌베리 그룹의 모태이자 캐시카우라고 할 수 있는 SEB의 원류. 스웨덴은 스킬다 은행의 탄생이었습니다. 발렌베리 가문은 공식적으로 발렌베리 그룹이라는 명칭을 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가문 중 하나가 존재 하나 드러내지 않는다이기 때문입니다. 대재벌이다 보니 세간의 이목이 쏠릴 것을 알고 몸을 숙이는 게 중요하다는 걸 아예 가훈으로 정하여 후손들에게 전하는 듯합니다. 지주회사인 인베스터 AB도 간판은커녕 외관 자체가 굉장히 수수하게 꾸며진 건물에 입주해 있습니다. 이만큼 가훈을 철저히 지키는 덕분에 창업자인 앙드레 오스카 발렌베리 이후 150여 년간 5대에 걸쳐 경영권을 이어가고 있는 대표적인 세습 재벌임에도 불구하고 국민들로부터 지속적으로 존경받는 가족경영 기업의 표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발렌베리 가문이 막대한 지분을 보유하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기업들은 전 세계적으로 엄청납니다. 스웨덴 2위 거대 금융기업 스톡홀름앤세킬다 은행. 스웨덴 왕실과 거래하는 로열 은행이자 발트해 연안권에서 잘 나가는 금융그룹입니다. 여기에 더해 세계 최고의 통신회사로 등극한 에릭슨. 가전제품으로 유명한 일렉트로룩스. 게다가 지멘스, 지와 함께 세계 3대 엔지니어링 기업으로 꼽히는 ABB. 이제는 한국인도 잘 알게 된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제약회사 아스트라제네카. 등등 이름만 들어도 이 회사. 라고 알만한 회사들을 발렌베리 가문이 모두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158년 동안 5대에 걸쳐 내려오는 재벌 가문인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스웨덴 국민들로부터 무한한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158년 동안 5대에 걸쳐 스웨덴 국민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발렌베리 가문. 오늘날 발렌베리를 빼놓고는 스웨덴 경제를 이야기하기 어렵다고 말할 정도입니다. 스웨덴 전체 GDP의 무려 30%를 발렌베리 가문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한 가문이 이처럼 오랫동안 이처럼 큰 성공을 거둔 경우는 세계적으로도 유사한 사례를 찾기 어렵습니다. 스웨덴의 수도인 아름다운 항구 도시 스톡홀름에서 발렌베리의 존재를 느끼기는 어렵지 않습니다. 발렌베리는 스웨덴 국민들 속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내년 노벨상 시상식 직후 기념 무도회가 열리는 스톡홀름 시청 골드노레는 가문의 2세대인 크누트 발렌베리의 흥상이 서 있습니다. 시청 신축 자금을 기부한 그를 기념하기 위한 것입니다. 스웨덴의 수많은 경영자를 길러낸 스톡홀름 경제대학은 발렌베리 대학이란 별칭으로 불립니다.
북유럽 최초의 경제대학인 이 대학의 설립을 발렌베리 가문이 주도했기 때문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스웨덴 출신 노벨상 수상자의 대다수가 발렌베리의 지원을 받아 연구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스웨덴 주식시장 시가총액의 무려 절반 이상을 발렌베리 기업들이 차지한 적도 있습니다. 이 정도면 발렌베리 가문이 스웨덴 갑부 명단 상위권을 싹쓸이 한다고 해도 이상할 게 없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158년 동안 기업 경영으로 일군부는 대부분 공익재단에 넘겨져 있어 가문 소유의 개인 재산은 약소하다고 느껴질 정도입니다. 그 대신 발렌베리 후계자들은 각 세대마다 자신의 이름을 딴 재단을 남겼습니다. 거대한 발렌베리 왕국의 실질적인 주인은 바로 이들 재단들인 것이죠. 발렌베리는 어린 자녀들에게 특권보다는 의무에 대해 가르쳤습니다. 검소한 가풍 탓에 플레이보이는 용납되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은 형이나 언니 옷을 물려받아 입었고, 여름에는 정원 잡초를 뽑고 갈퀴질을 해야 했습니다. 매주 최소한의 용돈만 주어졌고, 또 그중 일부는 저축을 하도록 했습니다. 특히 크누트와 함께 가문의 2세대 경영자였던 마르쿠스 시니어 발렌베리의 검소함은 전설적이었습니다. 그의 딸 안드레아는 아버지의 정장이 해지면 안과 밖을 뒤집어 재단사가 다시 꿰맬 수 있도록 뜯어내는 일을 했습니다. 발렌베리는 흥미를 쫓는 미디어로부터 자신들을 엄격하게 차단했습니다. 신문의 가심란에 이름이 오르내리는 일은 용납되지 않는 금기사항이었습니다. 존재하지만 드러내지 않는다. 애시 난 비들이 나는 가문의 유명한 모토는 지금까지 철저하게 지켜지고 있습니다. 발렌베리의 전통은 개인주의와 사회적 책임, 국제화와 스웨덴 애국주의의 절묘한 결합을 보여줍니다. 그들은 창조적 개인의 능력을 신봉했지만 사회적 책임에도 똑같은 무게를 뒀습니다. 그들의 기업은 인구 900만 명의 좁은 내수 시장에서 벗어나 세계로 뻗어나갔지만 스웨덴이라는 자신의 뿌리를 잊지 않았습니다. 요람에서 무덤까지로 표현되는 세계 최고의 복지제도를 자랑하는 스웨덴은 세계에서 소득세가 가장 높은 나라에 속합니다. 이 때문에 많은 부자들이 무거운 세금을 피해 스위스에서 살고 있습니다. IKEA의 창업자 잉그바르 캄프라드 회장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기업들도 본사를 해외로 옮긴 곳이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발렌베리와 벤넨베리 기업들은 스웨덴을 지키며 그들이 창출한 부를 재단을 통해 스웨덴 사회에 돌려주고 있습니다. 발렌베리는 집에서 손님을 맞을 때는 항상 아이들을 문 옆에 앉게 해 대화를 듣게 했습니다. 손님이 돌아간 후 아버지는 아들과 함께 앉아 자신이 왜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으며 상대방이 그런 식의 반응을 보였는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휴일 아침이면 아버지는 아들과 정기적으로 산책에 나섰습니다. 아버지는 길을 걸으며 선조들의 위대한 사업적 업적을 들려줬습니다. 그러나 전통이 항상 성공을 보장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유럽 속담의 창업자는 기업을 설립하고 2세대는 기업을 물려받고 3세대는 기업을 파괴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기업을 오랫동안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것이 그만큼 어렵다는 의미입니다. 발렌베리가 이런 속담의 예외가 될 수 있었던 데는 그럴 만한 까닭이 있습니다. 발렌베리는 가족들의 경영 참여를 엄격하게 제한했습니다. 미래의 경영자로 선택된 소수는 후계 프로그램에 따라 오랜 기간 철저한 교육을 받았지만 나머지는 기업 경영과는 거리를 두도록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항상 혼자가 아니라 2명이 가문을 이끌도록 했습니다. 거대한 기업을 독단적으로 경영할 경우 생길 수 있는 위험을 줄이기 위한 것입니다. 이는 앙드레의 두 아들 크누트와 마르쿠스 시니어가 경영권을 물려받은 후 만들어진 일종의 불문율입니다. 크누트와 마르쿠스 시니어는 평생 한 사무실에서 책상을 맞대고 앉아 함께 일했습니다. 크누트는 금융을, 이복동생인 마쿠스 시니어는 산업을 책임졌습니다. 이런 방식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황태자의 지위는 저절로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스스로 자신의 능력을 증명해야만 하는 조건부였습니다. 3세대를 이끈 마르쿠스 주니어는 아들 피터를 끊임없이 궁지로 몰아넣으며 능력을 시험했습니다. 발렌베리와 함께 스웨덴을 양분하고 있던 볼보와 합병을 전격 추진했으며
볼보의 전설적인 CEO 길레란 마르에게 발렌베리 기업의 이사회 자리를 내주었습니다. 스웨덴 재계는 마쿠스 주니어가 발렌베리의 후계자로 피터 대신 길레란 마르를 선택할 것이라는 소문이 돌기도 했습니다. 피터는 자신이 발렌베리 왕국을 이끌 만한 역량을 갖추고 있다는 것으로 입증해야만 했습니다. 이 밖에 유능한 전문 경영인 풀, 자회사 이사회에 적극 참여하는 이사겸직 제도, 끊임없는 투자 포트폴리오 최적화, 그리고 안정적인 소유 지배 구조를 지탱해 준 차등주 등이 발렌베리 신화를 가능하게 한 성공 요인으로 꼽힙니다. 실은 발렌베리는 이건희 삼성 회장 가문의 벤치마킹 모델로도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건희 회장 때부터 발렌베리가는 삼성과 가장 친한 친구가 되었는데요. 발렌베리 회장이 한국을 방문했을 때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별도 만남을 갖기도 했습니다. 마르쿠스 발렌베리 회장은 이 부회장과 나는 오랜 친구라고 중앙일보 인터뷰에서 말했습니다. 자, 그런데 더 놀라운 점은 이렇게 세계 최고의 가문으로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발렌베리 가문이 한국과 손을 잡고 현재 미국에 엄청난 충격을 주고 있다는 것인데요. 삼성과 발렌베리가 손을 잡으면서 미국이 독식하고 있었던 세계 제약 및 백신 시장, 엔지니어링 시장에서 대반전을 만들어냈습니다. 스웨덴과 한국이 모든 인맥을 동원해 협력하자 미국이 싹쓸이하던 중동 건설 시장은 삼성이 모두 차지하게 됐고, 이기에 놓였던 스웨덴의 에릭슨과 일렉트로룩스도 삼성의 도움을 받아 해마다 수십조 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습니다. 삼성뿐만이 아닙니다. 최태원 SK 회장과 발렌베리 회장이 만나 엄청난 발표를 했는데요. 최근 발렌베리는 SK실더스의 경영권을 인수해 SK와 함께 SK실더스를 한국 1위를 넘어서 세계 1위 보안기업으로 만들겠다 천명했습니다. ADT캡스와 SK인포색이 통합해 만들어진 회사로 미국, 중국, 헝가리 등의 법인을 두고 있는데요. 현재 일본과 베트남에서도 인수합병을 통한 공격적인 확장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단숨에 세계 1위로 올라가려 하는 것인데요. 미국이 독식하고 있었던 세계 보안 시장에 지각 변동이 생겨버린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11번 가도 발렌베리 가문이 경영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는데 SK와 발렌베리가 11번가를 세계 최대의 전자상거래로 만들게 된다면 최근 동남아와 아시아로 확장을 꿈꾸는 미국의 아마존이 심각한 타격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한국은 발렌베리가 네트워크를 총동원해 유럽 시장에서 폭발적인 성장이 가능하고 한국이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동남아에서도 발렌베리가와 막대한 시너지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최근 세계 각국의 친환경 정책으로 자동차 산업계가 급변하고 있습니다. 특히 가장 많은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는 승용차의 경우 배터리팩에 저장된 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전기차가 점점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데요. 전기차 시장은 업계 전문가들의 예상보다 더욱 가파르게 상승하여 내년 새로운 판매량과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지만 전기차를 생산하는 업체들의 영업이익은 기대치에 훨씬 못 미치고 있습니다. 그 중심엔 높은 배터리 원가가 핵심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전기차에 답재되는 배터리도 종류가 다양하며 적당한 출력과 주행거리를 가진 중저가 배터리부터 높은 출력과 장거리 주행이 가능한 고급형 배터리까지 있는데요. 아직 아무리 저렴한 중저가 배터리라도 전기차 원가의 40% 수준을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져 전기차 제조업체들은 정부의 친환경 보조금이 없다면 아직 이윤을 남기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그렇다면 현재 시장을 선점한 전기차 브랜드들은 어떻게 수익을 내고 있을까요? 대표적으로 미국의 테슬라의 경우는 전기 차량 판매로 인한 수익은 극히 일부분이며 대신 전기차를 생산하면서 쌓아둔 탄소 배출권을 다른 기업들에게 판매해 막대한 수익을 거두고 있습니다. 탄소 배출권이란 전 세계적인 합의를 통해 국가와 기업별로 탄소 배출의 종량을 정해두고 이를 초과하는 경우 해당하는 탄소의 양만큼 탄소 배출권을 구매해야 하는 일종의 친환경 세금 같은 항목입니다. 그런데 탄소 배출이 많은 다른 중화와 공업이나 제조업에 비해 전기차 제조 분야는 친환경 인증을 받아 전기차를 생산할 때마다 탄소 배출권이 쌓이게 되는데요.
미국의 테슬라는 지난해 탄소 배출량이 많은 중국 기업들에게 탄소 배출권을 판매해 대략 4억 달러, 우리 돈 5천억 원의 순수익을 얻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중국 정부에서도 자국 전기차 기업들에게 보조금을 지급해 탄소 배출권을 확보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해당 국가의 친환경 보조금이 없다면 전기차 산업은 이익을 남길 수가 없는 구조이기에 자동차 업계에선 열심히 전기차를 팔아도 남는 것은 별로 없고 전기차 원가의 절반가량을 차지하는 배터리 기업들의 배만 불려준다는 불만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친환경 차량 판매가 저조했던 폭스바겐은 탄소 배출권을 충족시키지 못해 지난해 중국에서만 800억에 달하는 벌금을 납부한 것으로 알려져 더욱더 배터리 산업에 뛰어들려는 상황입니다. 미국과 유럽의 자동차 제조업체들이 원가 절감과 친환경 규정 충족을 목적으로 너도나도 배터리 산업에 뛰어들고 있지만 여러 가지 정책적 환경적 요인과 기술력의 부족으로 배터리 산업 진출을 하나둘 포기하고 있습니다. 이에 미국과 유럽에선 한국의 배터리 3사에게 보험까지 요청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추가적으로 세계 1위라고 자랑하던 중국산 배터리다. 중국 정부의 보조금 지급 중단으로 실체가 드러나면서 중국의 전기차와 배터리 밥그릇이 산산조각나게 생긴 상황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유럽을 대표하는 자동차 기업이자 전 세계 자동차 판매량 2위를 기록 중인 폭스바겐은 수년 전부터 유럽 내 배터리 공장을 계획하면서 자신의 주무대인 유럽 전기차 시장 접수를 위한 로드맵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기술력에선 한국의 배터리 3사에게 밀리고 생산원가와 물량면에선 중국의 배터리 업체들에게 밀리면서 폭스바겐이 전폭적으로 투자한 유럽의 배터리 기업들은 유럽연합의 천문학적인 보조금을 지급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경영이 매우 어려운 상황에 놓였습니다. 이에 폭스바겐 CEO인 토마스 쇠퍼는 유럽의 대규모 배터리 공장을 계획했지만 급등하는 에너지 요금과 인건비 인상으로 더 이상 유럽연합 내 어떤 국가에서도 전기 자동차용 배터리를 제조하는 것이 어렵다고 밝히는 등 사실상 자체 배터리 진출을 포기하겠다는 의사를 내비쳤습니다. 주로 독일 지역에 생산 거점을 두고 있는 폭스바겐은 독일의 에너지 요금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상황을 겪으면서 변동성이 매우 커졌고 글로벌 인플레이션으로 인건비는 상승한 데다 전기차 부품의 공급 가격까지 동반 상승하면서 천문학적인 초기 투자금이 필요해진 상황입니다. 그런데 쉬운 줄로만 알았던 배터리 산업은 석유 가격보다 변동성이 큰 원재료와 희토류를 확보해야 하며 이미 한국이 수십 년 전에 확보한 특허와 기술들을 피해가면서 자체적인 배터리를 연구, 개발하기란 불가능에 가깝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술력은 한국에게 밀리면서 자본력과 생산력은 중국에게 밀리고 있어 배터리 생산을 통한 자체적인 경쟁력 확보가 불가능해진 것입니다. 더 이상 배터리 사업의 경쟁력과 지속성이 상상 이상으로 불투명하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배터리 생산이 어려워지자 계획해두었던 전기차 공장까지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폭스바겐 그룹은 2023년 초 착공하기로 했던 독일 내 유럽 최대 전기차 전용 공장 건설 계획을 전면 재검토하는 데 착수했습니다. 여기에 폭스바겐과 마찬가지로 배터리 자체 생산에 나서겠다면 미국의 테슬라마저 큰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판매량 부진을 겪고 있는 테슬라는 한국, 중국, 일본 등 아시아 시장에서 대대적인 할인 판매에 돌입해 영업이익률 감소와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다른 전기차 업체와 끝장을 보는 경쟁인 일명 치킨 게임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런 조치는 중국에서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중국 전기차 브랜드들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데요. 2030년까지 자체적인 배터리 공장을 구축해 원가 절감에 나서려던 테슬라는 자체적인 배터리 계획을 일시적으로 보류하고 한국의 배터리 3사에게 주문량을 밀어넣고 있습니다. H에너지 솔루션은 테슬라 차량에 탑재되는 차기 원통형 배터리인 4860 배터리 생산에 적극 협력하고 있으며 충북 공장에 6천억 원 가량을 투입하여 연간 9GWh 규모의 테슬라용 배터리 설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미국 미시간주 공장의 생산 규모를 단계적으로 5배까지 늘리면서 늘어나는 테슬라의 폭발적인 배터리 수요를 충족시킬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한국의 배터리 3사 중 삼성 SDI와 SK온과도 관련 협력 내용이 오고 가는 가운데 이번 계약으로 최소 수년간 테슬라의 자체 배터리 공장 계획은 물 건너 갔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글로벌 배터리 시장을 석권했다고 주장하는 중국의 배터리 업체들이 큰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중국을 대표하는 배터리 기업인 CATL과 BYD 등은 단순한 점유율로 보면 전체 배터리 시장의 45% 정도를 차지해 1위를 기록하고 있지만 여기엔 통계의 합정이 숨어 있습니다. 제일 먼저 중국이 아닌 국가의 배터리를 수출하는 비중이 5%가 채 안 되기 때문이며 40% 이상의 배터리가 오로지 중국 내수용으로 사용됩니다. 아무리 내수라고 해도 점유율이 높기 때문에 중국 배터리 회사가 많은 이익을 보는 것이 아니냐고 반문할 수 있지만 중국의 배터리 회사는 한국의 배터리 회사와 근본적으로 경영 방식이 다릅니다. 중국 정부 차원에서 전기차와 배터리 등 미래 산업을 선점하기 위해 국가 세금을 투입하여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는 것으로 중국의 보조금이 없다면 사실상 적자를 봐가면서 경쟁을 하고 있는 수준입니다. 해외 수출이 매우 부족하다는 것도 큰 문제점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중국 배터리 업체들은 최근 들어 한국처럼 미국과 유럽 내 배터리 공장을 건설하겠다며 의견을 보내고 있지만 배터리에 사용되는 핵심 원자재와 소재 부문에서 미국과 유럽에선 2030년까지 중국제 비중을 단계적으로 줄이는 계획에 합의했기 때문에 중국의 배터리가 해외 전기차 시장에서 설 자리는 더욱 사라져가고 있다는 점입니다. 게다가 특허 문제도 발목 잡고 있습니다. 중국 기업이 중국 내에서 사업을 하는 데는 중국 당국의 암묵적인 보호를 받지만 글로벌 시장에 나온다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중국 기업들은 자신이 연구개발한 기술보다 해외 업체의 기술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비율이 높기 때문입니다. 이런 현상은 결국 중국 시장을 거대한 갈라파고스로 만들고 있습니다. 여기에 또 하나의 악재가 나왔습니다. 중국 정부가 지급하던 전기차 보조금이 올해부터 전면 중단되면서 중국의 전기차 브랜드들과 배터리 기업들이 큰 위기를 맞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국 당국은 여태 자국 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 막대한 보조금을 지급해왔지만 최근 중국의 전기차와 배터리 기업들이 우후죽순 생겨나면서 원래의 목적과는 다른 방향으로 보조금이 낭비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근본적으로 자국 산업을 육성하는 목적은 내수 시장을 튼튼하게 만드는 것도 있지만 결과적으로 해외에 진출하여 글로벌 시장을 이끌기 위한 목적이 있는데요. 중국의 기업들은 자국에서 보조금만 받은 뒤에 해외 진출이 원천 차단되었고 자국 기업들끼리 서로 경쟁하는 구도가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의 산업 육성 정책은 무의미하다는 것입니다. 현재 중국 시장에서 해외의 브랜드가 시장을 점유하고 있는 분야는 사실상 거의 없는 수준이기에 우리나라 기업을 포함한 글로벌 기업들이 중국 시장에 진출하려는 노력은 무의미해졌으며 중국 이외의 글로벌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노력 중입니다. 특히 지난 수년 전부터 우리 기업들은 중국 업체들이 중국 안에서만 영향력을 키우는 동안 미국과 유럽에서 배터리 공장을 공격적으로 확장해왔습니다. 그 결과 2030년 중국을 제외한 글로벌 배터리 시장에서 한국 기업의 점유율이 60%에서 70%가 될 것이라는 전망치가 나오고 있습니다. 배터리 생산 공정은 매우 단순해 보이지만 원재료부터 안정적인 기술력까지 필요해 쉽게 따라잡을 수 없는 하이테크 첨단 산업 분야입니다. 특히 중국의 업체들은 기술력이 부족해 저렴한 배터리인 리튬, 인산철 배터리 AFP 배터리 생산에 몰두하고 있으며 한국의 배터리는 고출력의 장거리를 갈 수 있는 고급형 모델에 주로 탑재되고 있습니다. 중국제 저가형 배터리 업체들의 중간 마진은 3%에서 5% 사이로 추산되며 한국 기업들처럼 고급형 배터리의 중간 마진은 10%에 육박해 원재료를 채굴하여 배터리를 생산한 뒤 전기차량 조립까지 수직 계열화를 달성하면 중간 마진 7% 8%가량을 확보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글로벌 자동차 제조사들은 이렇게 생산 라인을 동일시켜 원가 절감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이런 목표를 달성하는 것은 최소 10년 이상 걸릴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배터리와 관련된 기술 격차는 계속 벌어지게 되므로 배터리 후발주자는 계속해서 투자금만 늘리다가 얼마 전 하나큐셀의 태양광 패널이 미국 최고의 판넬로 선정되었습니다. 미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태양광 패널 브랜드에 선정된 것입니다. 지난 10일 미국 태양광 브랜드 분석 기관인 슬라 리뷰스와 신재생에너지 인증기관 네브세프이 주도한 2022 태양광 산업 설문조사에 따르면 현지 태양광 설치 기사 중 66%가 가장 선호하는 태양광 패널 브랜드는 바로 하나큐셀이었습니다. 하나의 뒤를 이어 중국 IC, 캐네디언 솔라, 캐나다 실팝솔라 등이 인기 브랜드로 꼽히고 있었습니다. 이번 조사 결과가 특히 의미 있는 이유는 제품에 대한 전문적인 이해를 가지고 있는 태양광 설치기사의 의견이 반영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큐셀은 미국에서 고출력 태양광 모듈 큐피크 듀오 PEAK DUO 시리즈를 선보여 현지 소비자들의 까다로운 품질 기준을 만족시켰습니다. 큐피크 듀오는 스몰갭 기술을 적용해 셀과 셀 사이 간격을 최적화하고 모듈 발전 효율을 높인 제품인데요. 국제전기기술위원회의 기준보다 3배 엄격한 테스트를 거쳐 출시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를 토대로 하나큐셀은 글로벌 시험 인증 업체 TUV 라인란드에 신규 태양광 모듈 품질 검사에서 태양광 업계 최초로 인증을 획득한 바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큐셀은 품질 경쟁력을 인정받고 북미에서 활발한 수주 활동을 펼치고 있는데요. 사실 그동안 태양광 하면 중국이었습니다. 중국은 글로벌 태양광 시장에서 밸류체인을 독점하며 점유율 80% 이상을 자랑했습니다. 중국이 주도하는 태양광 시장의 흐름을 바꾸기 위해 한국은 새로운 기술 개발로 승부를 걸었습니다. 특히 결정질 실리콘 태양전지 한계율 30%를 뛰어넘는 페로브스카이트 결정질 실리콘 텐덤 태양전지 개발은 현재 총성 없는 치열한 경쟁이 진행 중입니다. 한국은 2026년 텐덤 태양전지 전환을 위한 퍼스트무버 전략으로 시장을 주도하기 위한 기술 개발을 하는 한편 특허를 선점함으로써 중국 중심의 태양광 시장을 공격적으로 개척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한국 기업들이 중국을 완전히 꺾을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습니다. 태양광이 미인플레이션법, 즉 IRA의 수혜를 입었기 때문입니다. 이국이 자국에 지은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시설과 미국산 부품에 최대 40%의 세제 혜택을 제공하는 법안을 내놓았는데요. 이것은 미국에 더 많은 태양광 발전소를 짓고 여기에 필요한 부품의 중국 의존도를 줄이려는 의도로 마련된 법안이었습니다. 이 법안의 수혜는 특히 한국 태양광 기업에게 돌아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가장 큰 수혜 기업으로 떠오른 곳은 현재 미국에서 3조 2천억 원을 들여 태양광 통합 생산단지를 구축하고 있는 하나큐셀입니다. 하나큐셀은 현재 짓고 있는 조지아주 달튼 태양광 모듈 공장의 생산량 5.1기가와트에 더해 내년까지 더 많은 공장을 건설해 생산 능력을 8.4기가와트까지 끌어올릴 방침입니다. 사실 지난 몇 년 사이 태양광 사업은 국내에서는 설 자리가 좁아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K태양광은 북미 시장에서 그 진가를 발휘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시장조사 업체 우드 맥킨지에 따르면 지난해 하나큐셀의 미국 주택용 태양광 모듈 시장의 점유율은 33.7%로 5년 연속 1위를 기록했습니다. 이 점유율 수치는 조사가 시작된 2013년 이후 역대 최고 수치였습니다. 즉 미국 태양광 시장은 지금도 폭발적인 성장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 정부의 재생에너지 지원 정책과 IRA 법안까지 더해지면서 한국 태양광 기업들은 엄청난 기회를 맞은 반면 미국 시장을 잃게 된 중국 태양광 기업들의 몰락은 이미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태양광 발전소는 패널뿐만 아니라 ESS도 중요합니다. ESS는 생산된 전기를 저장했다가 필요할 때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든 에너지 저장 장치인데요. 문제는 중국산 ESS에서 연이어 화재 사고가 발생하면서
중국 태양광 산업 자체가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다는 점입니다. ESS는 전기 생산량이 기후에 따라 들쑥날쑥한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관련 시설에 주로 설치되는데 전기를 저장하는 배터리가 ESS에서 핵심 설비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태양광 화재의 주원인으로 ESS에 장착된 중국산 배터리가 지목된 것입니다. 실제로 중국은 자국 땅에 엄청난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했지만 화재에 취약하기 때문에 그 자체가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이라 부를 정도입니다. 중국은 최근 태양전지, 셀의 주원료인 폴리실리콘 가격이 급락하자 태양광 발전 용량을 더 빠르게 늘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제에너지기구가 중국산 패널 사용을 줄일 것을 권고했을 정도로 중국 태양광 발전소 건설은 위험을 안고 있습니다. 중국이 글로벌 태양광 패널 공급망에서 80% 이상 점유율을 차지하자 세계 각국은 중국 내 생산 거점이 집중되어 있어 만일 화재나 자연재해가 발생했을 시 태양광 전체의 글로벌 공급망이 끊어질 수 있다고 우려한 것입니다. 만일 이러한 사태가 벌어진다면 전 세계적인 태양광 패널 가격 상승으로도 이어질 공산이 큽니다. 그리고 그 수혜는 한국 기업이 볼 것으로 예상됩니다. 중국이 주도하던 태양광 시장에 한국이 기술력과 특허로 점유율을 높여가고 있는 형국인데요. 이런 상황에서 한화에 엄청난 호재가 날아들었습니다. 바로 중국 태양광 기업들을 완전히 몰락시킬 수 있는 결정적인 판결이 나온 겁니다. 4년여간 이어져 온 중국 태양광 기업들과 한화의 법적 다툼에서 중국 태양광 업체 론지솔라가 한화의 무릎을 꿇으며 한화의 승리로 돌아갔습니다. 한화큐셀은 2019년 3월 실리콘계 고효율 태양광 셀 기술인 퍼크 PRC 셀 관련 특허를 침해했다며 중국 론지슬라와 진코슬라, IC 그룹을 제소했습니다. 퍼크 PRC 셀은 태양광 셀 후면에 보호막을 형성해 투과한 빛을 다시 셀 내부로 반사시켜 발전 효율을 높이는 기술로 고효율 태양광 셀의 대량 양산을 가능하게 하는 기술입니다. 이번 승소 결과가 특히 의미 있는 이유는 중국 법원에서도 승리했기 때문입니다. 한화큐셀은 중국과 독일 법원에서 연달아 승소했으며 네덜란드 헤이그 항소 법원도 지난해 3월 론지슬라의 특허 침해를 인정했습니다. 그러면서 론지솔라의 태양광 제품은 한화큐셀의 기술을 침해했기에 곧바로 독일과 영국, 스위스, 프랑스, 헝가리, 스페인, 벨기에, 불가리아, 포르투갈, 오스트리아, 리히텐슈타인 등 11개국에서 판로가 막혔습니다. 지난해 9월에는 유럽특허청, EPO, 도짐코슬라, 론지슬라, IC슬라가 제기한 퍼크 기술 관련 특허, 유효성 심판에서 한화큐셀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완전히 코너에 몰리자 중국 태양광 기업들은 결국 한화큐셀의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습니다. 라이센스 계약을 맺고 사용료를 지불하기로 합의한 것입니다. 한화큐셀은 중국 태양광 업체인 트리나솔라와 합의를 통해 특허를 양도받았고 사용료를 지불하는 조건으로 한화큐셀의 특허가 적용된 제품을 생산, 판매할 수 있게 됐습니다. 또한 중국의 대표 태양광 업체인 론지솔라와도 라이센스 합의를 체결했습니다. 그동안 한화큐셀의 법정 공방을 벌어온 론지솔라는 앞으로 한화큐셀과 특허 분쟁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꼬리를 내리면서 이번 라이선스 계약으로 고객에게 다양한 제품과 서비스를 계속 제공할 수 있게 됐다며 한화가 허용한 제품을 생산, 판매할 수 있게 된 점에 만족해야 했습니다. 결국 중국의 대표 태양광 기업들마저 한화의 라이센스를 지불하면서까지 이 특허 기술을 사용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만큼 핵심적인 기술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처럼 우리의 특허 기술을 무단 도용하며 물의를 일으켜온 중국 태양광 업체들과의 소송전에서도 이긴 한화큐셀은 이제 거침없이 북미 태양광 패널 시장에서 영향력을 빠르게 확대해 가고 있습니다. 한화큐셀은 지난달 미국 역사상 최대 태양광 발전 사업인 지역사회 태양광 발전 프로젝트를 수주해 250만 개에 달하는 패널 공급사로 선정되는 획기적인 성과를 이뤄냈습니다.
한화큐셀은 오는 2027년까지 미국 전체 태양광 패널 수요의 30%를 공급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하며 미국 현지 투자를 강화하고 있는데요. 지금과 같은 추세라면 북미 태양광 시장 1위를 고수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